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합시다. 오늘은 4학년 2학기 국어 6단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에서 전기문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190쪽부터 195쪽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할 때는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 본받고 싶은 까닭. 둘째,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이 한 일을 말하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보라고 얘기했었죠? 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모두 각자 답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여러분은 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그래요. 보통 부자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 또는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어사전에도 부자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부자라면 어떤 생활을 할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집이나 뭐 좋은 자동차를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인데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내놓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재산의 전부를 사회에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마 나의 재산을 모두 내놓는 것은 힘들 것 같다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필요하다면 나의 재산을 모두 내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진 재산을 전부 내놓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필요하다면 전부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대화는 오늘 공부하면서 읽어볼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만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전기문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0쪽을 한번 볼까요?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앞서 190쪽부터 194쪽까지 있는 김만덕의 전기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화면을 보거나 교과서를 보면서 눈으로 따라 읽도록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다 읽어야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야기가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김만덕, 신현배. 사또, 부탁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본디 양민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에 맡겨졌다가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었습니다. 사또께서는 제 억울한 사정을 헤아리시어 저를 양민의 신분으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덕은 눈물을 흘리며 제주 목사에게 간절히 말하였다. 제주 목사는 김만덕의 말이 사실인지
관리를 불러 조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김만덕의 억울한 사정이 밝혀지자 명을 내렸다. 만덕의 이름을 기안에서 지우고 양민의 신분으로 되돌려 주어라. 김만덕은 뛸 듯이 기뻤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김만덕은 1739년에 제주도의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다. 비록 가난하였으나 사랑과 정이 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그러나 12살이 되던 해에 심한 흉년과 전염병 때문에 부모님을 차례로 여의고 말았다. 친척집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살던 김만덕은 기생의 수양딸이 되었다가 23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났다. 자유의 몸이 된 김만덕은 제주도의 포구에 객주집을 열었다. 객주집은 상인의 물건을 맡아 팔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흥정을 붙이기도 하며 상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하는 집을 말하였다. 육지에서 온 상인들은 김만덕의 객주집에서 묵어 갈 뿐만 아니라 김만덕에게 육지의 물건을 맡기기도 하였다. 쌀, 무명이요. 좋은 값에 팔아주시오. 김만덕은 육지의 물건을 제주도 사람들에게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또 김만덕은 녹용, 약초, 귤, 미역, 전복 같은 제주도의 특산물에 눈길을 돌렸다. 이러한 물건들을 제주도 사람들에게 사들여 육지 상인들에게 팔았다. 육지 상인들은 제주도의 특산물을 적당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어 김만덕의 객주집으로 몰려들었다. 김만덕은 장사를 하면서 3가지 원칙을 지켰다. 첫째는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판다. 둘째는 적당한 가격에 물건을 사고 판다. 그리고 셋째는 반드시 신용을 지키고 정직한 거래를 한다. 이러한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김만덕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였다. 몇십 년이 흘렀다. 김만덕은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큰 상인이 되었다. 많은 돈을 벌어들여 제주도 부자 김만덕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김만덕은 돈이 많다고 하여 함부로 돈을 낭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하여 더욱 절약해야 돼. 그리고 편안히 사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을 생각하여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김만덕은 주위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였다. 1790년부터 4년 동안 제주도에는 흉년이 계속되었다. 그 바람에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제주도 사람들은 모두 굶어 죽게 되었다며 근심에 잠겼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듬해에는 농사가 잘 되었다. 때맞추어 비가 내려 들판에는 곡식이 익어갔다. 이대로라면 그의 농사는 대풍년이었다. 그런데 수확을 앞두고 제주도에 태풍이 몰려왔다. 그동안 애써 가꾸어 놓은 농산물이 모두 심한 피해를 입어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제주 목사는 그해 9월에 이러한 사정을 편지로 써서 조정에 알렸다. 태풍으로 올해 농사를 망쳐 제주도 사람 모두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곡식 2만 석을 급히 보내주십시오. 정조 임금은 이 편지를 받고 신하들과 회의를 하였다. 그리고 곡식 2만 석을 보내 제주도 사람들을 살리기로 결정하였다. 임금의 명으로 신하들은 곡식을 여러 배에 나누어 실어 제주도로 보냈다. 하지만 그 배들은 제주도에 닿지 못하였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 배가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이다. 배가 침몰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며 절망에 빠졌다. 이것을 보고 김만덕은 생각하였다. 제주도 사람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내가 나서서 그들을 살려야겠다. 김만덕은 전 재산을 들여 육지에서 곡식을 사오게 하였다. 그 곡식은 총 500여 석이었다.
제가 전 재산을 들여 육지에서 사들인 곡식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제주 목사는 김만덕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양반도 아닌 상인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제주도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모두 내놓다니 정말 어진 사람이구나. 관청 마당에는 곡식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제주 목사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제주도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모두 굶어 죽었겠지. 그분은 제주도 사람들의 은인이야. 제주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김만덕의 업적과 어진 덕을 칭찬하였다. 제주 목사는 임금에게 김만덕의 행동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임금은 제주 목사의 편지를 받고 눈이 화등잔만해졌다. 제주도에 사는 여인이 전 재산을 내놓아 굶주린 사람들을 살렸다고? 참으로 고마운 일이로구나.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여라. 제주 목사가 김만덕에게 소원을 묻자 김만덕은 임금의 용안을 뵙는 것과 금강산 구경을 말하였다. 임금은 김만덕에게 벼슬을 내려 임금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양민의 신분으로는 임금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도 여자는 제주도를 떠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규범을 깨고 김만덕에게 금강산을 구경하도록 해주었다. 김만덕은 1년여 동안 서울에서 지낸 뒤에 다시 고향 제주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전과 다름없이 장사를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김만덕은 자신만 풍요롭게 살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살았다. 김만덕의 삶은 이웃과 더불어 살며 나누고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읽어보았나요? 김만덕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오늘 처음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김만덕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중에 1번, 3번, 5번은 교과서 195쪽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나머지 선생님이 낸 3문제까지 모두 읽고 물음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교과서 지문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물음에 하나씩 답을 해보고 교과서 195쪽에 답을 직접 적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영상을 멈추고 물음에 답을 해보고 다시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 모두 잘 적어보았나요? 그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면서 전기문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만덕이 살았던 시대 상황은 어떠했나요? 김만덕이 본래 양민의 딸이었지만 일찍 부모를 여기고 기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양민의 신분으로 되돌린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고 또 이야기 뒷부분에 양민의 신분으로는 임금을 만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것으로 보아서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양민에 대한 신분, 차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 김만덕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는 제주도 여자는 이렇게 육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출육 금지령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은 제주도를 방어할 인력이 점점 감소하자 생겨난 법이었는데요. 김만덕은 여성으로서 이렇게 이동이 제한되는 지역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1790년부터 4년 동안 제주도에는 흉년이 계속되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듬해에는 농사가 잘 되어서 좋아했는데 수확을 앞두고 제주도에 태풍이 몰려와서 큰 피해를 입게 된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만덕은 장사를 하면서 유통업으로 부를 축적해 나아갔는데요.
김만덕이 정한 장사 원칙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여기 나와 있죠? 첫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판다. 둘째, 적당한 가격에 물건을 사고 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반드시 신용을 지키고 정직한 거래를 한다입니다. 이미 김만덕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지키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주도 백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김만덕은 어떤 일을 했나요? 제주도 사람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김만덕은 전 재산을 들여서 육지에서 곡식을 사오게 했고 또 그것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정조 임금이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덕은 당시 양민이라는 신분으로는 또 여성이라는 신분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임금님의 용안을 뵙는 것과 또 금강산 구경이 소원이라고 말했는데요. 김만덕에게 벼슬을 내려서 임금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또 제주도 여자는 제주도 밖을 이동할 수 없었던 규범을 깨면서까지 금강산을 구경시켜주면서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준 까닭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김만덕이 전 재산을 내놓아서 굶주린 제주도 사람들을 살리는 큰 선행을 했기 때문에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겁니다. 자, 정기문에 나오는 김만덕의 말과 행동으로 김만덕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치관이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데 바탕이 되는 그 생각을 말하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김만덕의 말을 먼저 볼게요.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하여 더욱 절약해야 돼. 그리고 편안히 사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을 생각하여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라는 말을 했어요. 김만덕은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절약을 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전 재산을 들여서 육지에서 곡식을 사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러한 김만덕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김만덕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만덕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만덕이 처했던 상황에 놓여진다면 어떻게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 기억하죠? 여러분도 김만덕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나누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김만덕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문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더욱 집중해서 보세요. 첫 번째,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입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쓴다는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두 번째,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 나타납니다. 김만덕의 전기문에서도 김만덕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 잘 나타나 있지요. 마지막으로 전기문에는 인물이 한 일과 인물의 가치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김만덕의 이야기에서도 김만덕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김만덕이 한 말과 행동에는 어떤 가치관이 나타나 있는지도 알 수 있었는데요. 인물이 한 일, 그리고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할 때 말하면 좋은 내용과 같지요? 자, 그럼 전기문의 특성을 각자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꼭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 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잘 공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다음 중 전기문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인물이 한 일. 둘째, 인물의 가치관. 셋째, 작가의 느낌이나 생각. 넷째,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전기문의 특성을 떠올리면서 전기문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한 개를 선택해 보세요. 몇 번인가요? 맞아요. 3번, 작가의 느낌이나 생각입니다. 모두 정답을 맞췄나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전기문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전기문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쓴 글이에요.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이에요. 자, 누구일까요? 맞아요. 여학생이 알맞게 소개했는데요. 남학생이 말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쓴 글은 전기문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죠. 자, 마지막으로 전기문의 특성을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이며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 나타나 있어요. 또 인물이 한 일과 인물의 가치관이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사실, 시대의 상황, 인물이 한 일과 또 가치관, 이 네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보세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전기문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읽고 독서 기록장이나 일기장 등에 전기문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잘했다면 인물의 삶이 잘 드러나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꼭 한번 정리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공부는 어땠나요? 즐겁게 공부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전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르게 앉아 집중해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를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